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이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전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아닌데 계단을 내려가려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혹시 이럴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 이 무릎의 묵직함 뒤에는 혈당이라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혈당과 관절통? 두 단어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모든 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피 속의 당 수치 변화가 염증과 연골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당뇨나 고혈당을 관리하려는 선의의 노력 속에서 오히려 관절 건강이 무너진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김모 씨는 혈당 조절을 위해 식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하루만 보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수치가 안정되면서 의사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붓고 걸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 주변 근육량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인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식단 조절 과정에서 필수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해 적고장 시간 같은 방식의 걷기가 관절에 반복적인 압박을 준 것입니다. 혈당을 잡으려는 목표가 있었지만 그 과정이 무릎에는 치명적 실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혹시 지금도 아침에 무릎이 무겁고 혈당을 잡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왜 혈당 관리가 무릎 건강과 맞물려야 하는지였던 실수가 무릎을 더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둘 다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혈당과 무릎의 관계 그 숨은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혈당과 무릎이 무슨 관계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 속의 당 수치와 관절의 연골이나 인대가 별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인체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혈당이 오르내릴 때 그 영향은 혈관과 신경뿐 아니라 관절 속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 안에서 당화라는 현상이 활발해집니다. 혈액 속의 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변형시키는 과정인데 이때 만들어지는 최종산물은 관절 연골을 딱딱하게 하고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해 부드럽고 매끄러워야 할 연골 표면이 마치 오래된 가죽처럼 굳어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는 염증입니다. 고혈당 상태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액막과 주변 조직이 부어오르기 쉽습니다. 이 부종과 염증이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을 높여 통증과 뻣뻣함을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72세 여성인데 혈당은 겨우 경계 수준이었지만 무릎이 계속 붓는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미세한 혈당 변동이 염증 수치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순간마다 관절이 미세한 손상을 입었던 겁니다. 이 환자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습관을 도입하자 무릎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렇듯 혈당은 단순히 당뇨 환자만 신경 쓰는 수치가 아닙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도 급격한 변화나 장기적인 높은 상태는 무릎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연골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이런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아직도 혈당과 관절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연관성이 뚜렷하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만이나 체중 증가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혈당 관리가 안정적인 분들은 관절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혈당 조절을 단순히 혈관 건강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릎 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혈당 관리 과정에서 왜 많은 분들이 무릎을 망치게 되는 잘못된 식단 조절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려고 마음먹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식단입니다. 설탕과 흰쌀빵떡을 줄이고 대신 채소 위주로 바꾸는 것이죠. 분명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단백질 부족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단백질 섭취량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빵과 밥을 줄이면서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무릎을 지탱해주는 건 연골만이 아니라 주변의 튼튼한 근육과 인대입니다. 이 힘이 약해지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몇 배로 커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5세 남성은 혈당을 잡기 위해 3개월간 채소와 소량의 현미만 먹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뚜렷하게 좋아졌지 만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어 고관절 주변의 지지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혈당은 잘 잡았는데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던 그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은 필수 미네랄 결핍입니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단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 섭취량을 줄입니다. 이런 영양소는 뼈와 연골 대사 그리고 염증 조절에 필수적인데 부족하면 관절이 더 쉽게 손상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경직을 완화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이를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식단만으로 혈당과 무릎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균형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더라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충분한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나 연어두부, 해, 조류, 견과류 등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화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한국인 중 일부는 고기를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꺼립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단백질은 혈당 변동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식단 함정을 넘어서도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또 다른 위험 탄수화물 극단 제한의 역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은 잡았지만 그 대가로 관절과 근육이 무너지는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입니다. 혈당을 빨리 잡고 싶은 마음에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하루 20g 이하로 제한하는 초저탄수화물 식단을 시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은 초반에는 혈당 수치를 빠르게 안정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릎과 근육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부족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줄이면 몸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고 무릎을 포함한 하체 관절의 지지력이 떨어집니다.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와 연골만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안정화시키는 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연골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력 저하입니다. 초저탄수 식단은 글리코겐 저장량을 급격히 줄입니다. 글리코겐은 운동 후 근육과 관절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작은 손상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69세의 한 환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혈당을 6제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6개월간 극단적인 저탄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져 내원했죠. 근육량 검사에서 허벅지 둘레가 4cm나 줄어 있었고 MRI에서 연골 표면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혈당은 내가 원하는 숫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 무릎이 희생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초저탄수 식단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관절에도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결과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근육량 감소와 회복력 저하가 무릎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더라도 최소한의 복합 탄수화물, 현미, 귀리, 보리, 고구마 등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관절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당 조절 과정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또 다른 함정, 바로 과도한 체중 감량이 무릎에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이 줄면 무릎에 좋은 것 아니냐고요?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체중이 줄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1kg만 감량해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이 약 4kg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과 동시에 체중 감량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량의 속도와 방법입니다. 빠른 체중 감량은 단순히 지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체수분까지 함께 줄어들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원래 근육 재생 속도가 느린데 여기에 무리한 감량이 더해지면 하체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면 무릎 관절이 직접적으로 받는 충격이 커지고 연골 마모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64세의 한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매일 1200kcal 이하의 식단을 유지하며 하루 2시간씩 가벼운 조깅을 했습니다. 2달 만에 10kg을 감량했고 혈당 수치도 놀라울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근육량 측정 결과 체지방은 줄었지만 근육량이 15% 이상 감소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급격한 체중 감량이 관절 윤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중이 줄면서 체내대사 균형이 변화 고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활액 생성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릎이 뻣뻣해지고 마찰이 커져 통증이 생깁니다. 학계에서도 체중 감량은 무릎에 좋다는 기존 정설에 대해 최근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한 달에 1에서 2kg 수준의 점진적 감량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속도보다 균형을 중시해야 합니다. 체중계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보다 근육과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당 관리 과정에서 자주 하는 또 다른 위험한 선택, 운동 선택의 치명적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운동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려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만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별표입니다.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진 것도 무릎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과도한 보행량입니다. 만보 걷기나 하루 2시간 이상, 파워워킹은 혈당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무릎 관절에는 상당한 압박을 줍니다. 특히 체중이 아직 많이 나가거나 연골이 이미 얇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 반복적인 하중이 연골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7세 여성 환자는 의사에게서 혈당을 잡으려면 매일 1만 보 걸으세요 라는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은 안정되었지만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MRI 결과 연골 손상과 관절 내 염증 소견이 발견됐죠. 또 다른 문제는 고강도 점프 운동입니다. 줄넘기, 에어로빅,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활동은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지만 무릎 연골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어 통증과 붓기를 악화시킵니다. 이런 운동은 특히 60세 이후 체중, 부하관절에 이미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보호하려고 운동을 아예 피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르게 위축되고 관절 주변 지지력이 약해져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아쿠아로빅, 고무밴드 근력 운동 등은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 걷기를 하더라도 장시간이 아니라 20에서 30분 단위로 나누어 여러 번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총 보행량보다 걷는 시간의 분배와 강도의 조절이 혈당 조절과 관절 보호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견딜 수 있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식단과 운동 외에도 놓치기 쉬운 요소, 혈당 약물과 관절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약물이 혈당을 안정시키지만 동시에 무릎 통증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는 약물 처방을 권합니다. 메트포르민, 설포닐 유레아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등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약들이 있지요. 이 약물들은 혈당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관절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절통과 근육통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혈당 강화제는 체내 전해질 균형에 변화를 주어 근육 경직과 관절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SGLT2 억제제는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관절 윤활이 떨어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70세의 한 남성 환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혈당이 8.5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
약물을 변경했습니다. 한 달 뒤 혈당은 6.8로 안정되었지만 무릎과 발목이 동시에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지만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했더니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이런 부작용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혈당 약물 복용 후 새로운 관절 통증이 생기거나 심해진다면 이를 나이 탓, 이나 운동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약물과의 연관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병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 조절에 좋다는 이유로 오메가-3글루코사민 특정 허브 추출물을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관절 부종이나 혈액응고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별표 새 약을 시작한 후 몸의 작은 변화까지 기록하라 별표 고 권합니다. 그래야 부작용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약물뿐 아니라 일상 속 사소한 습관이 어떻게 무릎과 혈당 모두의 염증을 부르는 지염증을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을 무심코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체내 염증을 키워서 혈당 조절에도 관절 건강에도 모두 악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는 혈당을 올릴 뿐 아니라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이 미세하게 부어오르면서 아침에 뻣뻣함이 심해지고 낮에도 통증이 잦아집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TV를 오래 보거나 바둑장기 인터넷 사용에 몰두해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 무릎 관절 주변의 혈류가 줄어들어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더구나 움직이지 않는 동안 혈당은 서서히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저당 식단을 지키더라도 공력 인스턴트 국튀김류처럼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관절 연골세포의 대사를 방해해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환자 중 한 분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설탕을 완전히 끊었지만 대신 저탄수 간식으로 소시지와 치즈를 자주 먹었습니다. 몇 달 후 혈당은 좋아졌지만 무릎이 붓고 열감이 생겼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매일 3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자 염증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부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염증이 심해집니다.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무릎 통증이 잦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무릎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3에서 5분 걷기, 잠자기 전 10분 스트레칭과 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 섭취 명상이나 호흡 운동으로 긴장 완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에 더해 관절 회복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혈당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무릎 건강을 지키는 영양 설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과 무릎 건강을 동시에 챙기려면 식단 속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당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연골과 근육을 지켜주는 영양 설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무릎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 그리고 연골 재생에는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흰쌀밥과 빵을 줄이는 과정에서 단백질 섭취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체중 20kg 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아마씨, 치아씨, 호두 등을 식단에 포함하면 좋습니다. 혈당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관절염 관련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관절 구조를 지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칼슘은 멸치, 시금치, 두부, 유제품 등에서 섭취하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무릎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경직을 완화하고
관절 운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해조류, 콩류, 다크초콜릿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와 콜라겐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콜라겐은 연골과 인대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파프리카 브로우 콜릿딸기 감귤류와 함께 잡은 자, 콜라겐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환자 한 분은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도의 영양소를 식단에 꼼꼼히 포함했습니다. 6개월 후 혈당은 안정적이었고 무릎 통증 빈도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는 영양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영양뿐 아니라 활동면에서 혈당과 무릎을 함께 지키는 안전한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과 무릎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운동법의 핵심은 충격은 최소화하고 근육 사용은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무릎 연골에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체중 부하가 거의 없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고르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분씩 하루 2회 무릎이 편안한 속도로 페달을 밟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영과 아쿠아로빅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부력으로 분산되어 관절에 거의 하중이 가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해 혈당 소모를 촉진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합니다. 특히 무릎이 이미 아픈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고무밴드 근력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밴드를 무릎에 걸고 바깥으로 벌리는 클램쉘 동작이나 발목에 밴드를 걸고 옆으로 걷는 사이드 스텝은 무릎 안정성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웁니다. 네 번째는 간헐적 걷기입니다. 하루 1만 보를 한 번에 걸기보다는 식후 1015분씩 가볍게 걷는 것을 하루 34회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무릎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은 이전에는 아침에 1시간을 한 번에 걷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간헐적 걷기와 고무밴드 운동을 병행하도록 권하자 3개월 후 혈당 곡선이 부드럽게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릎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 연골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 혈당 조절 중 무릎을 망쳤다가 회복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66세 남성 박모 씨입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혈당이 경계 수준을 오가며 의사에게서 식습관을 조정하고 운동을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그는 건강을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매일 1만 5천 보 걷기와 초저탄수화물 식단을 병행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혈당 수치는 8.0에서 6.4까지 내려갔고 체중도 7kg나 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젊어졌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4개월 차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붓고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오히려 걸음수를 더 늘렸습니다. 결국 6개월째 되는 날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꺾이며 넘어졌고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 주변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했고 장시간 걷기로 인한 반복 충격이 누적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운동량을 대폭 줄이고 대신 실내 자전거와 고무밴드 근력 운동을 도입하게 했습니다. 식단에는 달걀, 생선, 두부, 견과류를 충분히 포함시키고 하루 1500kcal 수준에서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혈당을 6.6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무릎 통증은 70% 이상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혈당 숫자만 보았는데 이제는 제 몸 전체를 봅니다. 무릎이 편안해야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혈당 관리가 건강의 전부가 아니며
무릎과 같은 관절 건강은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잔잔히 정리하며 작은 변화가 만드는 1년 후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각으로 인해 찾아올 변화를 상상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릎은 어떤 느낌인가요? 혹시 약간의 뻣뻣함이나 묵직함이 느껴지시나요? 또는 아직은 괜찮지만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를 불편함이 떠오르시나요? 혈당을 관리하는 길과 무릎을 지키는 길은 마치 두 갈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줄기 길 위에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단과 운동, 생활 습관이 무릎에도 유익하도록 설계된다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거창한 비밀이나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밥숟가락을 한 번 덜어내고 그 자리에 달걀 한 개를 올리는 것. 걷기를 한 번에 오래 하지 않고 짧게 여러 번 나누어 하는 것. TV 앞에서 1시간씩 앉아있던 습관을 깨고 1시간마다 일어나 3분 정도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혈당과 무릎을 동시에 살리는 시작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입니다. 숨이 가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는 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 산책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불편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관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올바른 영양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있다면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계단을 내려가며 무릎을 걱정하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거닐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 아침 무릎이 편안한 상태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낼 내일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